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민선 8기 인천시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뉴 홍콩시티 프로젝트의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반도체와 바이오 등 전략 산업을 유치해 홍콩과 싱가포르, 두바이 같은 글로벌 허브 도시로 키운다는 구상인데요.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민선 8기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뉴 홍콩시티 프로젝트. 유정북 인천시장은 비전 선포식을 열고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인천을 홍콩과 싱가포르, 두바이 등과 견줄 수 있는 글로벌 허브 도시로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한 세 가지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전략 산업 육성.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하고 바이오, 미래자동차 산업 관련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갖춘 투자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천의 강점인 첨단 미래산업,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 그린산업, 또 글로벌 도시의 공통산업인 물류, 금융, 관광산업에 중점을 두겠다. 다음 목표는 글로벌 도시 공간을 만들고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는 겁니다. 특히 강화와 영종, 옹진 등 해양 지역을 중심으로 특화 산업 발전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유 시장은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선 경제 자유구역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인 부분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인천 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천 자유도시 특별법은 지금의 규제를 뛰어넘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적 지원 또 세제 감면 등을 통해서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인천에 투자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입니다. 중구와 강화, 옹진을 지역구로 한 배준영 국회의원도 국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뉴 홍콩 시티 프로젝트는 우리 인구 300만 인천의 미래 비전을 담은 청사진입니다. 이 계획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인천 자유도시 특별법이 국회에서 잘 성안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시는 뉴 홍콩 시티 프로젝트를 단기 사업과 중장기 사업으로 나눠 투트랙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안에 지역별 세부 계획과 투자 유치 계획 등을 담은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올해 상반기 결정되는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인천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인천이 재외동포청 설립의 최적지임을 지역 정치권에 홍보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시민사회도 연이어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한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입니다.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관련 정책 간담회.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의 핵심은 올해 상반기 결정되는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유치하는 것. 인천시는 재외동포청 설치에 왜 인천이 최적지인지 설명하고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아니말로 영동이 됐든 청라가 됐든 송도가 됐든 이런 문제는 지금 얘기하면 안 된다. 그거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번에 반드시 인천 유치하도록 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정치권은 재외동포의 접근 편의성과 역사성, 기대 효과 등 인천 유치의 당위성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또 여야를 떠나 국회 차원의 전방위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해 시와 정치권이 힘을 모으기로 한 가운데 시민사회의 지지 선언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30여 개 시민단체는 시민운동본부를 출범하고 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재외동포청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인천 시민의 의지를 결집한다는 취지입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간부 공무원들과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한 지지의 뜻을 전달했고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연수구 주민자치협의회 등 민간단체들도 잇따라 지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인천시는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중구는 영종국제도시 유치를 위해 지역 정치권은 물론 주민까지 나섰습니다. 이어서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신설이 본격화되는 재외동포청. 730만 재외동포 지원을 위한 외교부 산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일찌감치 재외동포와 정부 부처 관계자를 만나며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구가 재외동포청 영종국제도시 유치에 나섰습니다. 중구의회에선 재외동포청 최적의 위치로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 정부청사 부지를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한 범구민협의체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외교부와의 접근성이 좋으며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 법무, 병무, 교육 등의 민원 서비스는 국제업무단지 정부 합동청사의 각 부처를 확대 개편하여 제공이 가능합니다. 주민들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영종주민단체는 지난 10일 인천시청을 찾아 재외동포청 영종건립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관계부처 협업과 인천공항 편의, 교통망 등을 고려했을 때 송도 미추홀 타워보다 조건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외동포층을 꼭 유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설명할 때에 가장 큰 두 가지는 공항과 접근성과 그리고 역사적 의미인데요. 공항과 접근성이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공항과 붙어 있는 정부청사 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중구 제물포항에서 첫 공식 이민자들이 하와이를 떠났습니다. 재외동포청 유치 인천 확정 전부터 지역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관련 법에 따라 초등학교 생존 수영 교육이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인천에선 관련 시설들이 미비한데요. 인천시가 검단 소방서 부지에 생존 수영 체험장 건립을 추진 중인데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국내 생존 수영 교육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 공공기관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인천 초등학교에선 15%의 학교는 교실 수업만으로 생존 수영을 교육 중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생존 수영을 진행하는 학교도 대부분이 민간 수영장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2017년 초등학교의 생존 수영 교육이 의무화됐지만 현재 인천에서 관련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은 남동구 인천청소년 수련관이 유일합니다. 때문에 인천시는 생존 수영 체험관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119 생존 수영 체험관 건립 사업은 최근 문을 연 검단 소방서에 연면적 3,300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의 생존 수영 체험관을 짓는 사업입니다. 최근 인천연구원이 2022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생존 수영 체험관 신설계획 사업 검토 결과 보고서에서 비용 대비 편익값이 1.08로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인천연구원은 체험관이 신설되면 지역 25곳의 초등학교를 비롯해 연간 4만여 명 이상의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 내다봤습니다. 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추산했으며 다만 공공시설인 만큼 이용료가 낮아 재무성은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기본계획 수립과 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7월 중 착공에 들어가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옹진군 대이작도와 소이작도를 연결하는 연도교 건설 사업은 지난 2018년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 포함돼 사업비도 모두 확보됐는데요. 하지만 이후 건설자재비 상승으로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다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옹진군은 다음 달 설계를 마무리한 뒤 9월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옹진군 자월면의 작은 섬, 대이작도입니다. 썰물 때면 드넓은 풀등이 드러나 장관을 선사합니다. 대이작도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형제 섬인 소이작도가 있습니다. 눈앞의 섬으로 가려면 배를 타야 하는 상황. 이 두 섬을 잇는 연도교 건설 사업은 지난 2018년
행안부의 제4차 도서 종합 개발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당시 확정된 사업비는 286억 원. 하지만 설계 과정 중 건설 자재비 상승으로 사업비가 420억 원까지 늘어났고 이후 사업이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대이작 소이작도 연도교 건설공사가 지난 7일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중앙의 재정투용자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은 이 사업이 286억 원이 아닌 420억 원의 예산이 증액됐지만 이 부분은 적당한 거고 적정한 거고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중앙에서 객관적으로 인정해 준 의미가 있습니다. 연도교는 총연장 1.7km, 가로폭은 7m로 바다 위를 지나는 구간은 555m입니다. 추가 사업비 134억 중 94억 원은 인천시와 옹진군이 절반씩 나누어 부담합니다. 옹진군은 남은 사업비 40억 원에 대해서도 무난히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설계를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설계가 한 다음 달 정도면 다 끝납니다. 7월에 지방 건설 기술 심의를 한 이후에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해서 9월에 삽을 뜰 수 있도록 초스피드로 진행할 겁니다. 예정대로 행정 절차가 진행될 경우 대이작, 소이작 연도교는 오는 2027년 준공합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송도 갯벌 훼손 문제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던 백옷대교 건설 사업에 대해 인천시와 시흥시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우선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재협의를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백옷대교 건설 사업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시흥 백옷신도시 사이에 길이 1.89km, 왕복 4차로의 해상 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다리가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송도 갯벌을 관통하면서 환경단체의 반발과 함께 생태계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돼 왔습니다. 2021년 한강유역환경청도 사업에 대해 환경적 측면에서 사업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부동의 결정을 내렸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시흥시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백옷대교 건설 사업에 대해 최근 인천경제청은 시흥시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위한 재협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백옷대교 건설로 훼손되는 송도갯벌 습지 보호지역 면적을 시흥갯벌로 대체해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습지보호법상 백옷대교가 통과하는 구간을 해제를 하게 되면 보호구역에서 빠지는 거고요. 이제 시흥은 현재 그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시흥에서는 이제 그런 의사를 동의한 거고요. 앞으로 인천시와 경기도 두 경제자유구역청은 16일을 시작으로 백옷대교의 해양환경 영향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을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최근 이슈가 된 송도국제도시와 시흥시 간 고압지중 송전선로 건설 문제에 대해서도 시흥시, 한국전력공사와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미추홀구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는 3,000세대가 넘는데요. 최근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인천시가 전세 사기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처음으로 실태조사에 나서는데요. 인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추홀구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 사건.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만 3,000세대가 넘습니다. 이 중 2,000여 세대가 경매 위기에 놓여 전세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달 28일 피해자 중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인천시가 전세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천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첫 실태조사입니다. 인천시는 각 군구 주간부서를 지정해 부동산 물건을 조회하고 등기부 등본 등을 바탕으로 피해 현황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1차 조사는 했습니다. 그래서 1,800호 정도 됐는데 2차 조사를 이제 추가로 할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끝날 건데 이거는 미추홀구로 끝날 게 아니고
이제 인천시 전역으로 할 겁니다. 인천시는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도 벌입니다. 임대사업자 전세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지원주택도 추가로 확보합니다. 현재까지 확보한 긴급지원주택은 238호. 피해자들은 6개월 동안 거주할 수 있는데 연장 신청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임대료는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 수준입니다. 한편 지난 1월 인천에 문을 연 전세피해 지원센터에는 532건의 방문 상담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송도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베란다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아파트 단지에서 쇠구슬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구슬이 범행에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도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10일 오후 4시쯤 해당 아파트 29층에서 굉음과 함께 베란다 유리창이 깨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3mm 유리 2장을 겹쳐 만든 유리창에 3cm가량의 구멍이 나고 이를 중심으로 금이 간 겁니다. 4월 10일 금요일 날 이렇게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입점 만났고 그 세대 들어가가지고 유리창 깨진 거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그런 소리가 좀 크게 나서 이제 보니까 뭐 그렇게 금이 가 있다고 우리한테 관리사무소에 접수를 해주셨어요. 피해 신고를 받고 수색하던 경찰은 단지 내 인도에서 지름 8mm 크기의 쇠구슬 2개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새총 등 장비를 사용해 누군가 쇠구슬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층에서 사건이 발생해 주변 CCTV에 범행 정황이 포착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탐문을 통해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발견된 쇠구슬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인천과 대구 지역 국제학교가 외국인 비율을 못 채우고 사실상 내국인 사립학교로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인천에 외국인 학교 한 곳이 추가로 문을 엽니다. 이 학교는 개교 전부터 내국인 비율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송도 국제도시의 한 건물. 캐나다 학교 법인이 오는 9월부터 운영하게 될 국제학교입니다. 대학교가 이전하고 빈 건물을 임대해 외국 교육기관 시설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전 교육과정이 운영됩니다. 58개 학급에 정원은 1,312명, 연간 수업료는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해 8월 해당 외국 교육기관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외국 교육기관 설립 심사가 2021년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된 후 최초의 승인 사례입니다. 이로써 국내 외국 교육기관은 기존 인천과 대구 2곳을 포함해 3곳으로 늘어납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수도권 거주 외국인들의 학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생 충원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기존의 인천 외국교육기관도 외국인 학생 정원을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 학교가 같은 송도에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이 학교는 개교 전부터 외국인 대 내국인 비율을 7대3에서 6대4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육청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운영을 하고 필요한 부분을 그때 검토해서 그때 상황을 봐서 승인을 해도 하지 현재로서는 30%로 지키고 가자. 개교 당시에는 더더욱.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30%로 허가하고 10%는 안 해주신 거로 저는. 특히 승인 권한이 시도교육감으로 바뀌면서 전국에서 외국 교육기관 설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선 명지국제신도시에 2025년 개교를 목표로 외국 교육기관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평택시도 고덕신도시에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외국 교육기관 설립이 진행 중입니다. 수천만 원의 교육비에도 설립 취지와 달리 내국인으로 채워지는 국제학교.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공교육의 질을 외국 교육기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이 외국 교육기관이 우수하고 다양한 활동 중심의 그리고 토론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그 학부모들이 높이 사는 것은 이제 교사 대 학생 비율이 1대7이라는 것이죠. 과감하게 교육에 투자해서 지방의 초중고를 살리고 지방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과 학교, 교사의 그런 관계를 더 활성화시키고 학부모도 참여해서 정말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지난 4일 불이 난 현대시장 일대에는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었는데요. 그런데 화재 당시 일부 소화전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수변이 잠겨 있어 물이 공급되지 않은 건데요. 이 때문에 초기 진화 작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현대시장에서 불이 난 건 지난 4일 밤 11시 40분쯤. 곳곳에서 불길이 번지면서 점포 47곳이 불에 탔습니다. 화재 당시 이 일대에는 소화전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원래 지상식 소화전은 모두 7개. 그런데 재개발 공사가 진행되면서 2개가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화재가 발생한 당시 대응 2단계가 발령되자 의용 소방대원들도 이곳 현장에 도착해서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의용 소방대원들은 이 소화전을 이용해서 불을 끄려고 했지만 당시 작동이 안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화전은 소화 호스를 장치하기 위해 상수도의 급수관에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긴급하게 소방 용수를 공급해주는 시설인데 이게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인근의 또 다른 소방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불이 크게 나 전소된 알뜰시장 인근의 소화전입니다. 소방시설이 설치만 돼 있을 뿐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겁니다. 소방호스 던져놓고 직관 연결하고 보니까 없네 이렇게 된 거죠. 그 밑에 있으니까 내려와서 찾아가지고 꽂고 물을 틀어보니까 물이 안 나오고. 취재 결과 소화전이 작동하지 않은 건 물을 조정하는 제수변을 잠갔기 때문. 불이 나기 며칠 전 소화전에서 물이 샌다는 민원이 접수됐고 제수변을 아예 잠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면 저 제수변이라고 따로 별도로 있어요. 네. 그 물이 그에 제수변이 원래 원 차단해주고 물이 계속 나오니까 일단 잠가는 거죠.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해 중요한 초기 진화. 소화시설 유지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소화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기능을 못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 누군가는 잠갔을 테고 그런 잠근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지 관리나 이런 부분들 문제점으로 얘기될 수 있을 거예요. 이에 대해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전 누수 민원이 발생해 제수변을 잠갔고 수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화전은 원래 의용 소방대원들이 아닌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것이라며 다만 이번 화재를 계기로 앞으로는 의용 소방대원들을 대상으로 제수변 개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네, 이처럼 동구 현대시장 화재로 점포 40여 곳이 불에 타는 등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인천 전통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 대부분이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재질로 확인됐는데요.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해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일 발생한 동구 현대시장 화재. 상부에 설치된 아케이드가 모두 불에 타 엿가락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지붕 소재는 바로 폴리카보네이트,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재질입니다. 인천의 다른 전통시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인천 지역 내 전통시장은 모두 50곳으로 이 가운데 28곳에 아케이드가 설치돼 있습니다. 가연성 재질이 23곳에 달하고 난연성 재질이 설치된 곳은 단 5곳에 불과합니다.
인천 전통시장 대부분 화재에 취약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상시 모이는 전통시장의 아케이드 천장재료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상시 위반한 인화성이 높은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사실입니다. 전통시장 아케이드 사업은 국비 60%, 시비 30%, 상인회가 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부담 비용 때문에 난연성 아케이드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상인들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 10%도 우리 시가 부담해서 신속히 재시공해야 합니다. 김 의원은 화재에 취약한 방음 터널도 난연성 재료로 시급히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이번 동구 현대시장 화재로 전통시장의 화재 취약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는데요. 시장 환경이 소방 설비가 갖춰진 건물 환경과 다르다 보니 점검하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전통시장은 안전한지 LG 헬로비전 이관성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평일 한낮에도 사람들이 북적대는 부평 깡시장과 종합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점포마다 소화기를 비치하고 소화전과 살수시설을 설치하는 등 소방시설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송림동 현대시장 화재 때문에 상인들의 걱정이 다시 들었습니다. 저희 시장도 한번 한 가게가 전소될 정도로 이렇게 횟집이 불이 난 적도 있는데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부족해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상인에서도 강조를 하죠. 매주 그냥 안내장도 돌리고. 행정당국도 겨울이 끝났지만 소방당국과 다시 전통시장 화재 안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소화기와 소화전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포 안팎의 누전 위험은 없는지 예방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선 같은 거 오래된 거 같은 경우 그런 거를 지금 노후된 걸 교체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불꽃 감기 같은 거를 수시로 이제 달아서 화재 감지에 또 예방해 있고요. 또 여기 이제 시장 분들하고 그다음에 소방서의 관계자분들 등등해서 계속해서 이분들하고 이제 순찰도 하고. 철골 구조물로 올린 부평 깡시장 지붕에는 소방차의 물탱크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살수 시설이 있습니다. 시장 통로에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지 않고도 지붕에서 물을 분사할 수 있는 시설인데 화재 감지기에 직접 반응해 물을 분사하는 스프링클러와는 다릅니다. 연결 살수 설비 같은 경우에는 배관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그 소방차에서 송수를 하면 물이 연결이 되고 그 소방차의 물을 활용해서 방수가 되는, 살수가 되는 그러한 설비가 되는 거고요.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물을 함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배관에 물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물이 바로 나오게 되는. 현대시장 화재처럼 방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재 감지 직후 물이 분사되는 스프링클러가 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겨울철 동파 가능성 때문에 상인들과 소방당국이 더 신경 써 관리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살수 설비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면 지붕 구조물이 필요합니다. 지붕 구조물이 없는 시장들은 아직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요. 건물주들과 상인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행정당국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통해 시장별 부족한 화재 예방 설비를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방당국은 점검과 예방 활동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플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네, 동구 현대시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동구가 폐기물 처리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일부 상인들은 영업을 재개했는데요. 하지만 점포가 전소된 상인들을 위한 임시 판매장 마련은 설치 장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타버린 전통시장 안. 인부들의 폐기물 처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불에 타 위험한 시설물들을 우선 정비하고 있는 겁니다. 전력 공급도 속속 복구되면서 일부 상인들은 다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완전 복구는 아니지만 불에 탄 간판 등을 철거하고 냉동고 등 시설물을 교체해 영업 재개에 나선 겁니다. 우리는 간판하고 요거 샤시, 앞에 여기 샤시 했던 게 다 타고 그런 데는 다 괜찮아요. 여기 이거 간판 어제 그저께도 또 장사 못했어요. 이거 철거하느라고, 간판들 철거하느라고. 그러고 나서 그냥 조금씩 하는 거죠. 가게 상태가 말도 못했죠.
들을 수가 없어. 유리 조각 때문에. 불타고 유리 조각 때문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금요일부터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예요. 이만큼 이렇게 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이지 뭐. 감사하고. 하지만 완전히 불에 탄 점포들은 언제 장사를 다시 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생계가 막막한 상인들은 임시 판매장 설치를 요구한 상황. 하지만 임시 판매장을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구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점포가 다 이제 전소가 된 곳은 이제 이분들 상인분들이 이제 너무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죠. 그래서 빠르게 이제 장사할 곳을 이제 임시 판매장을 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현대시장이 이제 곳곳에 좀 화재가 나다 보니까는 판매장을 이제 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는 임시 판매장 설치 장소를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장소를 마련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네, 이번 동구 현대시장 화재로 점포 47곳이 불에 탔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보험금과 긴급 생계비 지원마저 적어 생계가 막막하다고 합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전통시장을 덮쳤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시장 곳곳으로 퍼졌고 점포들은 그야말로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현장은 여전히 참담하기만 합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 생계가 막막한 상황인데 피해 지원이 제대로 될지가 더 걱정입니다. 불에 탄 점포는 모두 47개. 이 가운데 40개가 건물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받을 수 있는 최대 보험금은 고작 1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내 점포에서 발화가 돼갖고 옆 점포가 타고 이러면 나는 자손이 100만 원 한도지만 나로 인해서 피해가 가면 거기는 1억까지가 돼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 뭐 보상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그래서 난리들 치는 거예요. 인천시는 화재 피해 점포에 긴급 생계비 200만 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상인 가운데 일부는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어 이것마저 지원받지 못할까 전전긍긍입니다. 그래서 접수는 다 받았고 사업자를 다시 신규로 하는 그런 조건으로 다 해서 지금 서류를 올렸어요. 점포가 모두 불에 탄 상인들은 여전히 장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상인들은 신속한 복구와 함께 피해 지원 방안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인천의 한 전통시장 인근에 또 대형마트가 들어섭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전통시장 운영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LG헬로비전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평구의회 의장실입니다. 시장 상인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한가득입니다. 여기는 불과 한 열흘쯤 전에 시화에 오픈을 했는데 뭐 원가의 반 가격도 안 되는 가격으로 물건들을 팔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나 상권들이 다들 그냥 뭐 망연자실한 상태고 다들 초토화된 상황이라 저희 또한 이 마트가 들어온다고 하면 옆에 홈플러스도 물론 피해를 많이 보겠지만 주변에 있는 상권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형마트 입점이 화근이었던 것, 현장에 가봤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이곳은 세계르마트 입점이 예정돼 있습니다. 소매점을 비롯해 창고 시설과 주차장 등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인근에 이미 대형마트가 들어서 있는 상황에 전통시장과 가까운 곳에 또다시 대형마트가 입점한다는 것. 마트에서부터 여름을 전통시장과의 거리는 불과 500m 거리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지만 규모가 대형마트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 방법이 없습니다. 면적은 이게 따로 지금 얘네들이 꼼수를 부려서 거기서 몇 메타, 그러니까 몇 제곱미터만 살짝 빼고 창고는 따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같이 쓰는 거. 거기서 여기 있는 게 팔리면은 거기서 갖다 쓸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수송당 자체는 면적역에서 넘는다는 얘기죠. 유통산업발전법을 보면 대규모 점포는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자체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설립이 불가합니다. 단 공동사용시설이나 창고, 주차장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정동 세계로마트의 경우 999.2제곱미터의 일종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 2곳과 991.91제곱미터 소매점 1곳 등 3곳을 모두 합쳐도 3,000제곱미터를 넘지 않습니다. 위치 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있지만 이 역시도 매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하로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개설 등록이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국 마트 건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쇼핑 카트를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그걸 매장이라고 하고, 창고는 이제 물건을 적치한 걸 구분이 되게 돼 있습니다. 창고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카트를 끌고 다닐 수 있게끔 매장을 넓혔다든가 뭐 이런 거는 저희가 수시로 이제 나가서 감시를 해가지고 그러지 못하게끔 그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세계로마트 건립 예정지와 직선거리로 1.2km 정도 떨어진 곳에는 남동구 석바위 시장이 있고 비슷한 거리에 축산시장도 위치해 있습니다. 인근 대형마트에 이어 또 다른 대형마트까지 들어설 경우 전통시장 운영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시장 상인들의 말입니다. 지금 저희 시장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축산물 시장, 석바위 시장, 주변에 있는 자그마한 마트들 전부 다 장사를 접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정도로 결과적으로 전통시장 또한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고, 여기에 이미 허가가 떨어진 상황에서 부평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는 간담회 개최 등 시장 상인들과 소통해 의견을 수용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상생할 수 있을 정도로 협상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정부는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확정 판결을 일본 측이 참여하지 않는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매듭짓기로 결정했죠. 이를 두고 피해 생존자를 비롯해 유가족,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교 참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8월에 세워진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입니다. 시민들이 성금 1억 6천만 원을 모아 건립했습니다. 이곳에 노동자상이 건립된 건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이 국내 강제동원의 대표적인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캠프마켓의 전시는 바로 일본 군수기지인 조병창. 조병창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된 명단만 12,584명에 달합니다. 오는 16, 1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정부가 일본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대법원 배상 판결을 일본 기업이 아닌 제3자 변제 방식으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사죄배상 없는 강제동원 교역해법 철회하라! 특히 단체는 지난 2018년 대법원이 이미 일제 전범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을 뒤집는 행위는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제 강점의 불법성과 전범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2018년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삼권 분립 위반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일본의 사죄와 배상이 제외된 정부의 해법은 굴욕적인 외교라며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미래지향적 관계라는 외교는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배상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배상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돈을 원했다면 20년 넘는 긴 세월을 버티고 투쟁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건 수많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역사적 단죄일 것입니다. 10일 기준 한일 역사 정의 공동행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강제동원 해법 무효 인터넷 서명운동에 참여한 인원은 모두 2만여 명에 달합니다.
BTV 뉴스 구희입니다. 최근 인천에서 고독사가 연이어 발생했는데요. 인천시가 고독사 예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안부를 묻는 AI 케어콜을 확대하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추진합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22일 남동구의 한 주택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홀로 생활하던 기초생활 수급자로 남동구의 취약계층 특별조사를 통해 고독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닷새 후인 27일과 지난 8일에도 60대 노인이 자택에서 홀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주 새 3명이 고독사로 숨지자 인천시가 예방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현재 진행 중인 AI 케어콜 서비스를 기존 주 1회에서 주 5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AI 케어콜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전화로 안부를 묻는 시스템입니다. 최근 5, 60대 고독사 비중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노인뿐 아니라 중장년까지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중장년에 대한 그 심각성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대상자를 중장년까지 확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서비스가 주 1회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매일 서비스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구상입니다.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선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소통이 중요한 만큼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16가지 공모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역사회에서의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함께 해결해 나가는데 이제 관건이 있고요. 그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그 사업을 공모해서 저희가 16개 사업에 3억 원의 사업을 시범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현재 인천시 내 고독사 고위험군은 3만 5천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또 최근 5년간 전국 고독사 사망자 수는 1만 3천여 명으로 인천에선 1,065명이 숨져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9년 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해 304명이 희생됐는데요. 아직도 진실규명은커녕 정부의 사과조차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엔 이태원 참사까지 발생했죠.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반복되는 참사를 막고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추모 주간을 선포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 진도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이 침몰해 승객 304명이 숨졌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년이 지났지만 유가족들의 슬픔은 여전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떠난 지 벌써 9년이 되었습니다. 4살 애지중지하던 막내 손자는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희생자 가족들은 따뜻한 봄 기운도 느낄 수 없고 벚꽃이 휘날려도 즐길 수 없습니다. 4월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6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답이 없습니다. 국가는 세월호 참사 관련해 일어난 국가의 잘못과 공권력 남용 등에 대해 국민들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아직도 진상규명은 제자리 걸음인데 대해 시민사회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더디기면 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운동을 지속해가면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한 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은 여전히 우리 시민들의 몫으로 남아있습니다. 인천 지역 시민사회는 세월호 참사 9주기 인천 추모위원회를 출범하고 4월 1일부터 16일까지 추모 주간으로 선포했습니다. 세월호 산체를 방문하고 15일 추모 문화제, 16일엔 일반인 희생자 구조기 추모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